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살펴볼 사건은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인데 이 피의자 김태연에게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네요. 그렇습니다. 그 김태연 피고인이죠. 이 피고인에게 이제 검찰에서 경실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 피고인에게는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. 예.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는데요. 이 사실 세모녀를 살해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범행을 계획도 했고 예. 그리고 조사한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정신이 아득하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물론 제 조사자들이 여러 사건을 접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정신이 아득하다고 할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잔인했기 예.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거죠. 그 스토커하던 피해 여성뿐만이 아니고 그 여성의 여동생, 그렇죠. 모친까지 살해를 그렇죠. 했으니까. 근데 지금 김태현이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네요. 우발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. 실제적으로 이 김태현이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3월 23일인데요. 그 첫 여동생을 살해할 때 택배 퀵 서비스를 위장했어요. 퀵 서비스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들어가서 반항하는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어머니도 살해하고 예. 또 마지막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? 그 피해자도 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고 또 중요한 거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를 했다. 그뿐만 아닙니다. 범행 도구 준비뿐만 아니고 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그 피해자를 그 인텔 같은 걸 뒤져서 자기하고 친구 몇 개를 삭제하다든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했다. 이거는 완전히 거짓으로 진술하는 거죠. 근데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? 이 결과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. 그 서울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.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 본인이 얼마든지 위장도 가능하거든요. 그거를. 때문에 일단 반사회적 성격은 확실한 거고 또 본인이 낮은 자존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? 근데 극도로 화를 분출하는 거. 즉 내가 볼 때는 그 분노 장애 조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사회 성향은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안 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거의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. 어쨌든 뭐 검찰이 구형이니까요.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와 영구적 단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. 제가 보기에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잔인하게 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마 그 뭐 무기 이상 사형까지 가능하거든요. 두고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인데 대구에서 한 손님이 호떡을 던져서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참 황당하고도 참 아픈 사건인데요. 지난주 5일 그 대구에 한 호떡집이 있습니다. 호떡집을 가게 하는 60대 남성인데 그 1,500원짜리 호떡이 이제 2개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2개를 주문해서 그 주인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일행이 있으니까 나눠 먹겠다. 이거를 가위로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근데 이 호떡 가게는 그 가위로 커팅하는 거를 안 하거든요. 불가하다고 했고 그랬더니 아마 그 식탁에 가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가위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잘라주면 되지 왜 그래 했는데 주인이 답변하기를 이 가위는 음식을 자르는 게 아니고 테이프 같은 걸 자르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자르십니다.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냥 갔으면 될 건데 그 남성이 그만 들고 있던 호떡을 집어 던졌어요. 근데 그 호떡이 펄펄 끓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? 한 180도 된다고 그래요. 거기에 튀기면서 피해자 즉 가게 주인의 오른 손등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팔 이런 데에 2도부터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사실은 2도 3도라는 게 2도까지는 이제 표피가 가지고 3도는 진피거든요. 그러면 진피가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건 피부 이식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쳤네요. 그래서 피해를 봤는데 어떻든 그 가게 주인은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던진 사람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
이게 원래 영업 방침이 잘라주지 않는다. 그리고 메뉴판에도 그렇죠. 적혀 있다. 적혀 있죠. 참 그런데 그거를 집어 던졌다.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남성이 호떡을 집어 던져서 이렇게 2, 3도의 큰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? 폭행이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? 이제 경찰에서 예. 입건을 하는데요.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위험한 물건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면 특수 상해가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거 경찰에서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왜냐하면 호떡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남성은 뭐냐면 고의로 던진 게 아니고 단순히 호떡을 던졌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기름에 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이 때문에 상해죄로 입건은 가능합니다. 근데 본인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제 생각에 과실치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다. 예.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던졌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거지. 왜냐하면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데 경찰에서는 일단은 특수상해는 빠지고 상해죄로 적용했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 원의 벌금이겠죠. 이걸로 이건 송치할 생각인 거죠. 그 피해자는 뭐 용서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?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예. 그 가해자가 그렇게 사과를 하거나 미안한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일행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오히려 호떡을 환불해 달랬다는 거예요. 어허허. 참 이해가 안 가는데.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이렇게 서비스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피해자한테 항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문을 닫고 병원 가는 중에도 건너편 카페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일행들이나 그 가해자들이 실제적으로 호떡집 주인이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시하거나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. 이게 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입은 분들은 피해 입은 사람은 상당히 크게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찰에서 그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. 혐의가. 아니죠. 경찰에서는 이제 혐의가 있으니까 네. 그 상해죄로 그러니까 특수 상해는 그러니까 아니고 뭐 폭행이나 이런 건 안 되고. 상해죄라는 거는 상처를 입었을 때 예. 폭행보다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상해죄를 입건을 했지만 특수가 안 된다. 특수라는 건 위험한 물건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이상 15년이냐 징역이거든요. 근데 특수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, 흉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또 하나 뭐냐면 경찰에서는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이 정도 사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어렵다.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가는데 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느냐.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합의해서 그 가해자가 합의해서 피해자를 주면 모르지만 안 주게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. 민사로 가야 되는군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사건은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준호 씨 사건인데요. 저도 이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김준호 씨라고 이제 상근 예벽입니다. 상근 예벽인데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8일 날 그 김준호 씨가 극단적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아파트에 그 선임, 즉 제대를 먼저 한 선임하고 현재 상근 예벽인 후임이 왔어요. 찾아왔는데 그 후임의 손에는 흉기, 즉 손도끼를 들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협을 당해서 이 김준호 씨가 그 참지 못하고 즉 어떤 압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조사 중인 거죠. 예.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시절 같이 근무를 했던 선임과 후임을 같이 만났다. 근데 그렇죠. 후임은 왜 손도끼를 들고 나왔을까? 후임이 이제 선임하고 후임한테 아마 그 김준호 씨가 한 400만 원 상당을 적금 드는 거 이런 걸 아마 그 빌려줬던 것 같아요. 근데 빌려줬는 데서 김준호 씨가 이제 돈을 한 300만 원 정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는데 갚아줄 생각이 없고 오히려 협박하러 왔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대부업자라든지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많이 받거나 돈 받기 위해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된 경우예요. 자신들이 빌려놓고는. 빌려놓고 오히려 그거를 안 갚고 협박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뺏은 거죠.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. 처음부터.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했던 거고 이 협박을 못 이겼기 때문에 8시간 후에 김준호 씨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. 아마 A 씨하고 그 선임하고 후임하고는 뭐 도박 같은 걸 해가지고 빚도 지고 또 그리고 김준호 씨가 좀 착하기도 하지만 성격상 소심한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면서도 갚질 않고 계속 더 빌려달라. 압박을 해서 돈을 뺏어가려고 했던 거죠. 그러니까 그
망인이 된 분이 굉장히 그 형사님 말처럼 뭐 마음씨도 착하죠. 뭐 부탁 거절 잘못하고 그런 분인 것 같네요. 그런 사람을 그 약점을 잡고 해서 물러고 이루어진 건데. 악용했네요. 예, 근데 그 김준호 씨가 한 4시 전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그 선임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4시 20분경에 119로 신고를 했는데 예. 그 선임하고 후임하고 녹취를 보니까 4시 전에 사망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왜 늦게 신고했느냐? 그럼 이 죽음 관계, 사망 관계에서 어떤 인과관계 있지 않는가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밝혀진 거는 없죠. 하지만 선임 A 씨하고 후임 B 씨 그 두 사람은 사망한 극단적 선택한 김준호 씨한테 압박을 가했고 더군다나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. 지금 이게 아마 돈을 갖다 안 갚으랬기 때문에 협박했기 때문에 특수 공갈죄로 경찰에서는 입건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군인 신분은 민간 수사관이 못하기 때문에 예. 그 B 씨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장에서 체포됐던 것 같아요. 예. 긴급 체포를 한 뒤에 그 군사경찰 아시죠? 예. 헌병. 그리고 인계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구속을 했고 또 선임도 나중에 사실은 구속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뭐 그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찍혔더라고요. 손도끼를 갖고 있는 거. 손도끼가 드는 게 예. 화면에 나와 있죠. 예. 그런데 이게 손도끼를 든 이 사람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입건이 됐다. 경찰이 너무 늦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 있던데. 그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예. 손도끼 그 흉기를 든 거는 후임이 들었고 예. 선임은 들지를 않았어요. 화면상에는.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후임하고 선임하고 입을 맞췄던 거죠. 즉 무슨 말이냐. 손도끼로 네가 그 사망한 김준호 씨를 협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선임을 나를 협박했다고 한 걸 하자 이렇게 말을 맞췄어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임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말을 맞추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포리시 같은 걸 못 해가지고 그 후임인 B 씨 말을 듣고 그 선임 A 씨를 계속해서 참고인 입건하지 않은 상태죠. 한 3주간을 입건을 안 했다는데 유족들이 이제 녹취록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제공하는 바람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A하고 B하고 같이 공무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입건하고 구속을 시켰던 거죠. 그 입을 맞췄다는 것은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건 혹시 따로 처벌받는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수사 방해죄라는 죄는 없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방해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나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예.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형사한테 폭언 협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좀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. 그들 정도 적용하기는 힘들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B가 A를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했던 범인 인력죄는 가능을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찰에서는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 A, B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하고 방어를 해도 그거를 반대로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그 헌병 즉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걸 하더라도 증거, 뭐 흉계라든지 그다음 녹취라든지 CCTV, 그다음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할 것 같아요. 그 일단은 두 사람 구속됐고 구속이 다 됐죠. 예. 네. 한 사람은 군인 신분이니까 군경찰에 구속이 됐고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게 혐의가 특수공갈? 특수공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. 단체나 다정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어야 되는데 그 후임이 손도끼 즉 흉기지 않습니까? 예. 위험한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공갈을 하는 거고 특수공갈인데도 두 명이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건 공동공갈은 죄는 없지만은 두 사람이 공모가 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졌고 또 같이 처벌을 받는데 군사경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특수공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. 이게 가족에게도 그 돈 빌려간 걸 우리가 빌려간 걸 알리지 마라. 뭐 그렇게 협박도 했던데 이게 지금 뭐 이 사망한 분도 그렇습니다만 이 누나 되는 분도 또 동생이 죽고 나서 상심이 너무 커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나 되시는 분이 이제 동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. 굉장히 상실감을 느껴서 예. 그만 뭐 양보리라고 하는데 예.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누나라든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그 A, B한테요. 실제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특수공갈죄를 적용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정이 이렇게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. 무너졌는데 네.
이 사람들이 단순 특수공갈 혐의밖에 못 받는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. 현재로서는 법을 준용하는데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특수공갈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그러면 형량은 강합니까? 이게 어떻습니까? 특수공갈죄 같은 경우에 뭐 1년 이상 아까 15년 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그 범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중간 정도 즉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은 그 반론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 즉 그 특수공갈 그 범인들의 말이 계속해서 1심, 2심 갈수록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 반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지만은 상대 증언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소해서 재판에 확정실 때까지 중형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. 쉽지 않다는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이게 최근에 DP라는 드라마가 핫해서 그렇죠. 국방부에서 옛날 일이다. 뭐 요즘은 그렇게 구타나 가혹행위라든가 부조리가 없다. 뭐 좀 곤혹스럽겠죠. 국방부로서는. 그런데 곤혹스럽죠. 방금 우리가 또 살펴본 사건처럼 아직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어난다. 이런 그렇죠. 부조리들이 군 개혁 등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. 그런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김은배 형사님이랑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